푸틴이 거부하면 우리는 게임의 판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해 러시아 내 드론 미사일 공장을 타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푸틴이 거부하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화 협상은 시작부터 무산됐습니다. 마이애미에서 3일간 치열한 협상 끝에 러시아는 사실상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위해 플로리다에 온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동맹이 압박에 무너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푸틴 얼굴에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분열은커녕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싸울 수 있도록 1,05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보 제안은 우크라이나에 80만 명 규모의 상비군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푸틴은 항복을 원했지만 대신 그는 요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외교적 게임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의 인명피해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1200만 명의 러시아인 사상자가 기록되었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계와 우크라이나계가 국경의 잘못된 편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푸틴에게 인구학적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 회의들에서 비공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먼저 협상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압박하고 푸틴의 허세를 폭로하려 합니다. 러시아가 평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러시아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측이 러시아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즉 그 국가가 공격성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수년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이제는 전면전까지 겪은 후에 푸틴이 살인과 침략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 가격의 하락, 강력한 글로벌 제재, 그리고 모든 다른 형태의 압박의 지속이야말로 그런 완고한 사람조차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측근들과 러시아 국민의 충성심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한, 그리고 동시에 살인의 돈을 쓸 수 있는 한 전쟁을 계속합니다. 바로 전선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전쟁 기계에 제공되는 자금을 줄이기 위해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모든 회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은 베를린에서 독일, 우크라이나와 만났습니다. 그것은 주중에 일어났고 주말에는 거의 모든 측 사이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은 마이애미에 있었고 러시아 측은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만난 뒤 우크라이나, 유럽과도 만났습니다. 물론 이 회의들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 합의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측에서 나온 보도들이 있고 그에 더해 회의가 끝난 후 각 당사자들의 공식 발표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전체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 회의에 누가 참석했고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문서가 4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평화계획, 다자간 안보 보장,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그리고 물론 평화가 찾아온 후 우크라이나의 미래 발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 계획과 비슷합니다. 현재 모든 문서의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는 안보 보장에 실제로 꽤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의 다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괜찮게 여기는 듯해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안보 보장 논의 전 러시아 측 발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대표단장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있습니다. 그는 전고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여러 날 진행됐고 그는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쟁광들이 협상을 방해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그러지 못했으니 모든 게 괜찮군요. 모든 회의가 끝난 후에요. 러시아 성명서처럼 보이는 성명이 있었는데 미국 특사 스티브 비트코프가 발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 특사가 러시아 성명서처럼 보이는 성명을 발표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댓글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명서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와
러시아가 평화 달성과 세계 질서로 복귀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러시아가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계 질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걱정했다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겠죠. 이런 행동들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요.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뒤 키릴루 드미트리예프는 이 서류들을 푸틴에게 가져가 러시아 입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교관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꼭 최고 보스에게 가야 합니다. 제가 도박꾼이었다면 집까지 걸었을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이 평화 계획을 부정하고 있어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봐야 할 문서를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말이죠. 여기 푸틴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는 푸틴의 수석 고문 같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유럽인들이 평화 계획에 만족한다면 러시아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현재 마이애미로 출장 중입니다. 저는 드미트리예프 씨가 출장 중이길 바라며 그가 미국인들이 유럽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로부터 받은 신호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논의할 것이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지 볼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제안이 우리와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합의한 것만 지킬 것입니다. 앵커리지와 미국 대표들과의 다른 회의에서요. 대부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 유럽식입니다. 네. 제안된 내용은 저에게는 다소 비건설적으로 보입니다. 드미트리예프가 아마도 이미 거기서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드미트리예프가 몇 가지를 보고 중이며 우리는 그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그가 월요일에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협상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길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입장을 정립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과의 접촉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저는 키스포스트의 흥미로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평화 계획의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워싱턴과 유럽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베를린에서 유럽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사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럽 회의 후 평화 계획 문서의 모든 변경 사항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키릴도 공개적으로 유럽인들이 타협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의 모든 기회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인들이 좌절하는 걸 보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안드레스 닐센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지정학 분석가로 그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유럽이 초강대국처럼 행동하면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힘을 쓸 때 매우 불쾌해하며 이는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공개 발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푸틴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은 약 900억 유로, 즉 대략 1,05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켜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러시아 경제보다 먼저 붕괴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패키지 통과 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 지도자들을 작은 돼지들이라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두가 러시아를 짧은 시간 안에 파괴하고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족속들도 즉시 전 미국 행정부를 도와 이 미국 행정부의 임무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무너지길 바랐어요. 이전 역사적 시기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복수하려고 했어요. 복수하려고 했죠.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었듯이 러시아를 향한 이런 모든 시도와 파괴적인 계획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제2차 세계대전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틀러는 다른 지도자들을 작은 쥐라고 부르곤 했던 것 같습니다. 푸틴도 배우는 것 같네요. 이제 저는 안보 보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영토를 얻고도 멈추지 않았듯 푸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보 보장을 받는데 매우 집중해 왔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휴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제시된 조건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계획 기본 문서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계획에는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화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의 말에 따르면 안전보장 계획은 완벽하진 않지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행인 것은 젤렌스키가 실제로 이 안전보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 세 가지 보장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측과 미국 측 사이에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크라이나 군대, 즉 젤렌스키는 최소 8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몇 주 전이나 2달 전에 공개된 러시아 초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우크라이나 군대 병력을 60만 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에 제한을 두는 것에 동의할 의사가 있지만 러시아가 제안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한도를 원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러시아의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보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며 모두가 이것이 경제적 안보와 시장 접근성도 제공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유럽연합의 군사적 요소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는 회원국의 주권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꽤 강력합니다. 나토만큼은 아니지만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유럽 안보 보장에는 코얼리션 오브 빌링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연합에는 약 30개 회원국과 미국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제 이 지원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데 이 미국의 지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보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방공 시스템이나 공중 지원도 제공하나요?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지만 이제 미국이 관여합니다. 여기서 병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평화협정 후에도 우크라이나에 외국군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토 병력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어떤 외국군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즉 러시아는 그런 조건이라면 평화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심지어 독일까지도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병력을 주둔시키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 장기적인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병력을 최전선에 배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부 우크라이나, 즉 최전선과는 떨어진 곳에 병력을 주둔시키려 합니다. 이 점은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분명히 많은 논쟁이 오갈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를 안보 보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끕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안보 보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이 나토 5조와 비슷한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자 서방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조약은 실제로 상원에서 비준될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보 보장이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을 제공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즉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하면 이 새 조약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행정조약이었죠. 맞나요? 하지만 일단 비준되면 그 조약은 더 강력해지고 이미 비준된 조약 일부가 됩니다. 이제 만약 그 조약이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진다면 제 생각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과되기 위해서는 66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물론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한 상원이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조약이나 법안에 어떻게 투표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 제재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안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제출했고 85명의 상원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상원의원들이 모두 이 우크라이나 조약에도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이 조약도 통과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별일이 많아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이 조약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최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한 발언에 여러분의 주목을 끌고 싶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평화 계획을 거부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것 같으니 지켜보시죠. 그래서 그가 또 아니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85명 공동 발의자가 있는 제 법안에 서명하고 관세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산 저가 석유를 사들이는 중국 등 국가는 2만 명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 대상 러시아산 석유 운반 선박을 압류해야 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여러분께 어제 공개된 충격적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상에 대해 더 잘 아는 부통령 JD 벤스가 방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의 몇몇 발언을 보면 그는 예전보다 더 친우크라이나 성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를 살펴보면 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도네츠크 영토 통제를 정말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결국 이 영토를 잃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12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용문입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부분은 러시아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네츠크 점령을 위해 이미 1200만 명의 병력을 희생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하려면 수백만 명 이상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이곳이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경제가 모든 급여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보너스도 감당해야 하고 이 군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군수 생산도 자금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점을 잊곤 합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인간 파도식 공격만 막는 게 아니라 러시아 경제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잊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러시아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에서 그는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누가 통제하는가? 라고 인용했습니다. 참고로 이 발전소는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공동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 또는 여러 쪽이 통제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 남아있는 러시아계 주민과 러시아에 남은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되며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많은 러시아인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미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지만 평화 합의 도달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평화 협상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도 협상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시간을 더 벌고 싶어 할 뿐입니다. 즉, 제재를 최대한 늦추거나 가능하다면 추가 제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평화 프로세스를 거부하거나 타협 없이 강경만 고집할 때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이미 유전 수익 한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는 석유를 뽑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로 꼭 영상을 만들고 오늘 만들길 바랍니다. 앞으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아무도 러시아 군인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난주에만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유튜브는 드론 공격이나 최전방 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선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가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직접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둘 다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